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기술이 일단 그전에는 사실 연구실 안에서만 이렇게 있어 머물러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실의 담을 넘어서 산업체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또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용어들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 그 다음에 오해와 편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등장을 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문명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아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서는 약 1시간 반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회와 문명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왜 바꿔놓을 것인지, 어떤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합의해서 힘을 합쳐서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기술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는 자동화 기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이전에는 굉장히 조금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었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교류도 별로 없었고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17세기, 18세기인데요.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그 모습을요. 그 당시의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기관이 나왔고, 내연기관이 나왔고, 전기가 등장했고, 자동차가 등장했고, 여러 가지 자동화 기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화 기계들의 역할은 뭐였었냐면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자동화 기계가 없었을 때는요,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자기 전까지 육체 노동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갔죠. 단순한 육체 노동이요. 그 육체 노동의 목적은 뭐였었냐면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집중돼 있었었죠.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한시라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굶게 되고 우리의 생존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 동안에 등장한 자동화 기계,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을 자동화시켜주는 기계의 등장은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꿔놓습니다. 인류가 기아와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벗어났고요. 단순한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점점 인지 노동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는 일들을 이제 창의적이거나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머리를 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본에 집중하라든가 공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경제 시스템이 어떤 큰 변화를 이제 맞게 되죠. 그게 이제 약 200년 전의 얘기들입니다. 그게 지금 지난 약 200년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가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의 자동화 기계라고 하면은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지 노동, 정신 노동을 자동화시켜주는 기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육체 노동이냐 인지 노동이냐만 차이가 있고요. 우리의 정신 노동, 인지 노동을 자동화시켜주는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고 우리의 정신 노동 중에서도
더 이제 지능적이고 더 지능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 대신해주는 기기가 등장했는데 그 기계의 이름이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를 예상하려면 200년 전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을 되살려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세상에 흑백 사진 세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자동차가 등장할 때, 그때 산업혁명 시대의 사진들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1900년입니다. 정확하게 1900년에 뉴욕 맨하탄의 부활절 퍼레이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다 마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마차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 중간에 바로 밑에 사진은 1913년입니다. 위의 사진으로부터 불과 13년 후의 사진인데요. 다 자동차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가 1896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고 새로운 제품이 13년 만에 완전히 미국의 모습을 바꿔버렸죠. 자동차의 등장 자체만 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자동차만 가지고 보면은 내가 나의 어떤 육체적인 뭐 이런 모습, 이런 노동만 대신 해주고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도시의 설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통해서 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 다음에 주택지가 또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자동차라는 엔진을 만드는 공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몇만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산업,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과거에는 말한테 무슨 뭐 풀 주는 뭐 이런 산업만 있었다고 하면은 수백 가지의 공업 산업들이 없었던 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엔진은 휘발유를 가지고 돌잖아요. 휘발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요. 그럼 휘발유를 어디서 가져오게 되냐면은 주로 지금 중동에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중동은요, 1800년, 1700년대로 돌아가면은 거의 뭐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휘발유를 거기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휘발유를 판 돈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부국이 나라의 경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국제 정치의 모습까지 또 바꿔놓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의 등장을 바라볼 때는 0.2% 정도 아니면 2% 정도의 편리함, 조금만 개선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주체, 새로운 패러다임,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이 인지 노동을 자동화시켜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세 번째 마지막 사진 보세요. 최근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 구글 자동차 사진인데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이라는 사람의 인지 노동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게다가 에너지까지 또 연결이 되죠. 과거에는 휘발유를 썼지만 지금 휘발유를 쓰지 않고 태양광이라든가 뭐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국제 정치가 또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1위 기업은 어디냐? 1위 기업은 어디냐? 그럼 과거에 자동차를 운영했었던 벤츠라든가 무슨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어갈 거냐? 반드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가 아까 저 사진에서 본 것처럼 1900년대 초에 자동차가 미국에서 등장을 했을 때 그 자동차 회사는 그 전에 있었던 마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마차 회사는 없어지고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 회사였던 자동차 회사가 등장을 했죠. 지금 그럴 상황이 지금 직면돼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은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인지노동의 자동화 얘기를 했는데요. 인지노동, 우리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손으로 뭐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뭐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이 다 자동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는 것도 운전이 굉장한 그 인지노동이죠. 저기가 누가 있는 거를 뭘 알고 저 차가 느리게 갈 건지 지나갈 건지 다 판단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요.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하는 거. 그거 인지노동이죠. 문법을 수정하는 거. 우리 학생이 글을 써왔는데 논문을 써왔는데 이걸 보면서 수정하는 거. 그거 인지노동이죠. 번역하는 거. 영어를 한국말로 뭐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 이거가 다 인지노동 아닙니까? 이거 다 자동화로 소프트웨어로 인공지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금 계산하시죠, 그죠? 연말정산이라든가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일일이 계산해서 세무서에다가 갖다 냈는데 지금 버튼 하나면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인지노동이 자동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시간이 남고 그 노동에서 일부 해방이 되면서 나는 새로운 일들을 또 생각하고 창조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요. 새로운 인프라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지금의 인프라, 과거의 인프라하고는 지금의 인프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인프라를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에는 디지털, 컴퓨터, 무선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인프라 위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클라우드가 움직이고 스마트폰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인프라 위에서 우리의 교육이라든가 우리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윤리, 공감 아니면은 우리의 그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바탕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회, 산업, 경제, 산업, 그리고 정치 체계, 고용, 노동, 법, 규제 이게 다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대응하고 하는 것도 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디에 발생했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접촉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그 사람들이 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통제하고 이것이 저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인프라가 없었던 100년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이 2009년입니다. 그럼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이 불과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20년 전에 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다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 다 됐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삶과 이걸 보면은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된 것이 지금 5%,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0%는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고용, 노동, 산업, 정치까지요.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이미 조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앞으로 있어야 되는 세상에서 이 새로운 인프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요, 이러한 인프라를 잘 이해를 하고 이런 인프라에 위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매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인프라에서 새롭게 다 바뀌어 나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인지노동의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장점이라고 하지만은 이 장점, 이 두 가지가로 인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문명이, 인류 문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뭐냐면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기존의 일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20시간을 했었는데 이제 1시간이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남죠. 그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아예 하지도 못했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인지노동 자동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꿈도 못 꾸고 뭐 생각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게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 번역기일 겁니다. 혹은 뭐 네이버에서 나오는 파파고 같은 것도 번역기죠. 굉장히 번역을 잘합니다. 번역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논문이라든가 글들 있잖아요. 그거를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은 그냥 뭐 0.1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번역이 됩니다. 책 한 권 번역하는 것도 며칠 안 걸립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일본말을 전혀 몰라요. 근데 간판이라든가 어떤 글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번역돼서 보여주죠.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15년만 해도 가능했었던 일들입니까? 이 일들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고, 번역의 수준은 지금은 점점 향상돼서 지금은 거의 중급 번역가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사례로 든 거를 보면은 어떤 회사에 어떤 조직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10명이 책 한 권을 번역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요. 그러면은 이 조직, 그래서 10명이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번역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 사람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보면요, 이 회사의 생산성은, 영어 번역 생산성은 일주일에 책 10권입니다. 일주일에 책 10권이 생산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100명의 모든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넣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 한 권 번역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 팀당, 한 사람당 일주일에 50권을 번역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 검증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니까 그거 100명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5,000권의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전에는 10권이었는데 5,000권이 번역되는 거예요.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죠.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회사가 영어를 번역하는 영어 번역 전문 회사가 아니면은 이 생산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생산성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를 수출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는 그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어디 해외하고 협업을 하거나 해외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자전거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인공지능 번역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간도 많아졌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디자인에 투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도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도 우리나라에서만 뭐 몇천 대를 팔았는데 해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십만 대를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단순한 어떤 도구의 등장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문명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구나. 이 단순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은 인지 노동을 자동화하는 기계, 그 기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죠. 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보도록 합시다.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체스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세돌하고 같이 대국을 했었던 알파고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에서는 바둑보다는 체스를 오랫동안 또 썼고, 그래서 체스를 사람들은 가장 지능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머리를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써서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지노동을 연구를 할 때는 체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체스를 대상으로. 체스를 통해서 인간을 이기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지능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결국 그게 이제 바둑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거로 알파고를 할 때 바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합을 하는 그런 거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제 인지노동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700년대 말에 더 트루크라는 기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요. 1700년대에 유행했었던 이제 어떤 기술적인 모습인데요. 오토마타라는 게 있었어요. 오토마타. 그 당시가 기계를, 톱니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기계를 연결해서, 톱니바퀴를 연결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기계,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유럽에서는 큰 유행이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거가 있었고, 그것이 오토메타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 형태는 했지만 뒤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전부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기계를 돌리면은 저 기계가, 사람의 모습을 한 기계죠. 기계가 펜을 들고 시를 씁니다. 6가지의 시를 그대로 필기체로 이제 잘 쓰는 저런 기계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 당시만 보더라도 인간의 행위, 특히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욕구는 아주 인간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토메타의 연장선상에서 1700년대 말, 1800년대를 전후해서 지금 가운데 보는 그림과 같은 체스를 두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저 기계의 이름이 더 트루크인데요. 말은 트루크지만 영어로 보면은 터키 사람들, 턱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사람하고 대국을 두는 겁니다. 사람이 체스를 여기다 놓으면은, 돌을 놓으면은 저 기계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돌을 누르고 어디다가 놓는 거죠. 대국을 하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역사책에 보면은 나폴레옹도 저 기계하고 2번인가 이제 경기를 했었다는 그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유럽을 곳곳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저 행위를 보면은 인간의 신체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어느 위치에 놓는 거, 이것은 그 당시에 톱니바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인간을 흉내내는데 인간의 신체적인 것들은 흉내를 저렇게 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것도 톱니바퀴로 만들 수 있나? 인간의 지능을 톱니바퀴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끔 뭐 인공지능 책들 보면은 두뇌가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 두뇌의 이미지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톱니바퀴로 뭔가를 움직이는 건데 설계를 해서 톱니바퀴를 잘 설계를 해서 지능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궁금했는데요. 나중에 결국 저걸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오른쪽 그림 보세요. 사람이 그 속에 펫을 잘 두는 사람이 숨어서 기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놀랍고 우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흉내내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인간의 육체적인 움직임은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인간의 지능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힘든 문제였었죠.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1912년, 20년에 드디어 인간하고 체스를 두는 기계를 진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페인 사람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이어서 만들었어요. 이 기계를요. 하지만 전체적인 체스 경기는 아니고 막판에 책 포인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이야라고 이제 장기 같은 경우는 장이야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의 킹이 하나 있고 내가 두 개가 있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잖아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경우의 수가. 그 상황에서 이제 두는 거죠. 두는 거를 이제 센서하고 전기 전자적인 기계를 만들었어요. 저 당시가 물리학이 이제 1900년대 초기에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전기, 전자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될 때였습니다. 센서까지도 이제 발달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뜨면은 놓는 위치 밑에 센서가 있어서 파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하게 이렇게 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당시에는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이에요. 컴퓨터는요, 1930년에 30년대에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모델을 처음 냈고요. 그리고 1940년대 중후반에 실제 컴퓨터라는 기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의 그리고 영국의 몇몇 국가 연구소에서 안에서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큰 발전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기계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순수한 기계적으로 근데 전기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1940년대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어떤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이 그룹이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그 체스에 대한 연구, 체스를 인간이 어떻게 뚫까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등장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연구를 진짜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체스를 비롯한 또 다른 문제들, 지능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956년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2달 동안 학술대회를 엽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을 당시였고 전화기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될 당시였으니까 뭔가 편지를 써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2달 동안 같이 묵으면서 연구를 하고 또 자기네 나라로 또 돌아가고 이런 거가 그 당시에 이제 학회였는데요. 그때 1956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요 분야를 체스를 두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분야를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보자. 이 분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1956년이고 그때 그 다트모스 학술대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한 인공지능의 선구자들이죠. 잠시만요. 그리고 세월이 쭉 지나서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끝판왕이 1997년이에요. 1997년에 그 당시에 체스 챔피언이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입니다. 이 사람은 20살 이후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요. 아주 지금도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연구가 체스를 통해서 체스 기계를 만드는 인공지능 연구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IBM이라는 회사에서 그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IBM에서 딥블루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는 거예요. 체스를 떠서.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연구 성과들이 나와서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 이기는 것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드디어 1996년에 게리 카스파로프하고 대전을 벌입니다. 대전을 벌였는데 게리 카스파로프가 이겨요. 6번의 경기를 하게 5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3번은 카스파로프가 이기고 2번은 무승부.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역시 어떻게 저 어려운 의사결정, 저 어려운 지능적인 행위를 컴퓨터가 아무리 톱니바퀴는 아니지만은 뭐 흉내를 낼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1년 후에 IBM은 다시 그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게리 카스파로프와 다시 대전을 벌입니다. 6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경기에서는 카스파로프가 이깁니다. 두 번째는 딥블루가 이겼고요. 그리고 그 뒤에 3번의 경기는 무승부가 났어요. 그럼 이제 무승부잖아요. 마지막 경기, 6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약 30수가 좀 넘어서 게리 카스파로프가 경기를 포기하고 나가버립니다. 딥블루가 이겼어요. 그때 장면이 저기 오른쪽 장면입니다.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장면은요. 그리고 카스파로프가 이제 지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고 저거가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ESPN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실황 중계가 됐었어요. 저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타임지, 뉴스위크지 전 세계 신문을 다 도배를 했었어요. 인간이 졌다.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당시에 나왔었죠. 근데 그걸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음모론이 나왔어요. 게리 카스파로프는 음모론을 제시했습니다. 저거는 컴퓨터가 아니다. 나는 인간의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나를 시기하는, 나를 미워하는 체스계의 라이벌들이 저 뒤에 숨어서 나를 이제 망신을 주려고 나를 이제 그 미워해서 이런 일을 했을 거다.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카스파로프가 IBM에다가 로그 파일을 공개를 하려고 하죠.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IBM은요, 빨리 그 컴퓨터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팀을 폐쇄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많은 음모론이 있어서 그 당시에 영화로도 나왔고 이 음모론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책으로도요.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때 저 딥블루라는 컴퓨터고요. 그때 뒀었던 저 체스판입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컴퓨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면요.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했어요. 빠른 계산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체스판에 뭘 하나 저기 상대방이 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놓을 수 있는 그 빈칸이 다 알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건, 이제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마다 어디에 두는 거가 유리할지를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리고 거기에 두면은 상대방이 여기에 두겠네. 그럼 그걸 유도해서 내가 그럼 여기에 둬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제가 세수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컴퓨터는 12수 앞까지, 12수 앞까지 내다보는 빠른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수를 놓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둑이나 체스를 둘 때 계산적으로 실제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12수 앞까지 가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12수까지 가면요.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빠른 계산으로 인간의 지능을 흉내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은 바둑인 거예요. 바둑이에요. 저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은 한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20가지를 주고받는 거가 뭐 100번이라고 하면은 20의 100승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슈퍼컴퓨터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둑을 생각해 보면요. 바둑이 가로로 19칸, 세로로 19칸.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가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1이거든요. 361인데 보통 뭐 놓다 보면 한 200가지 중에서 2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 놓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세돌과 알파고가 또 쓸 때 보면은 180번 혹은 200번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에 180승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요. 지금 현재 있는 어떠한 슈퍼컴퓨터도 그거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본 것처럼 저기 썼지만은 이 그림에 250에 150승이면은 10에 360승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가 10에 80승이에요. 그런데 바둑에서 뜰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에 360승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게리 카스파로프하고 딥블루하고 또 썼던 1997년 이후로 20몇 년간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2016년에 서울에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파고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바둑 선수였었던 이세돌하고 경기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세돌이 졌습니다. 알파고가 이겼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지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지? 보니까 알파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을 했어요. 인공지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구현한 거가 그 전에 빠른 계산을 통해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판을 직접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 상황 판단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혼자 스스로 계속 연습 게임을 합니다. 연습 게임을 하면서 스스로 실력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아주 적당한 사람, 내가 아주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하고 둔다고 실력이 늘진 않잖아요. 내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사람과 계속 둬서 그 사람을 이겨가면서 진행을 해서 내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나고 새로운 기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법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공지능이 막 빠른 계산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학습하는 기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기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 모든 걸 파악하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의 우리 세상의 문제를 보니까 막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막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적인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눈과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습득했었던 것들이 많은데 그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물론 굉장히 빠르고 엄청난 기억력이 기본에 깔고요. 그 위에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위에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학습적인 아니면 인공지능적인 기법들이 있어요. 탐색, 추론, 규칙을 기반으로 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기계학습, 딥러닝, 강화학습, 이미지 인식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하고 이제 결합되고 또 그것이 스마트폰 같은 무선 인터넷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게 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파고도 만들어졌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죠. 이 위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인식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인지. 그것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 판사도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지금, 몇몇 사례들이 실제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요. 판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많은 일 중에 하나가 판례를 분석하는 건데요. 판례라고 하면은 요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법에서 기존의 이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판례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판례가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방 하나를 채울 수 있는 만큼의 판례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그거를 다 읽으면서 정리를 하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일일이 종이로 인쇄된 것을 판례로 찾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판례가 그런 기록들이 전부 전산화가 돼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검색은 자료만 제공해 주는 거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에 맞는 건지 이것이 뭐 어떤 뭐 영향이 있는 건지는요. 근데 그 판단도 인공지능이 하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만 판사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은 그 판사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판례 분석기가 하나의 회사에서 나온 것만 쓰면은 뭔가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판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분석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사람 분석가 한 명의 말만 듣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의 분석가를 두고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하듯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종합해서 내가 판단을 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뉴스인데요. MIT 뉴스에서 나온 건데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저 사람이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기침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대요. 그래서 기침 소리를 인공지능이 듣게 하면은 기침 소리에 약간 특징이 있나 봐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얘가 파악을 하게 해서 그걸 판별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별의별 창의적이고 굉장히 여태까지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새로운 인지적인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하게 될 겁니다. 기계가 하게 될 겁니다. 시리 같은 경우 뭐 이제 제가 휴대폰 가지고 뭔가 인공지능 비서 제가 말로 시키고 뭐 하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다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제가 쓴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장면을 제가 여기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 처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은 인공지능 그 챗봇도 있었고요. 카드 승인을 할 때 이 사람이 훔친 카드인지 아니면 본인인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프로그램도 그 1900년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도 190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하는 시스템도 1900년대에 나왔었고요. 그게 다 인공지능입니다. 책을 추천하고 상품을 추천하고 로봇 그 다음에 카드에서 이것이 프로든지 이게 뭔가 악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카드가 훔친 카드를 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판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대화 그런 것들이 전부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은 더 발전을 해서 최근에 그 IBM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의 제일 큰 제퍼디라는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인간 사람들을 다 이기고 우승까지 했었죠. 그리고 뭐 시리 같은 것도 나왔고 알파고도 나오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점점 이런 기계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인지노동에서 호플리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우리의 인지노동을 조금 해방을 시켜줘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요. 그러면 그 지능, 우리가 우리의 지능을 잘 아나요? 우리 인간의 지능을 자동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자동화를 시킬까?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능은 각 영역이 다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앞에 어느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짐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 할머니 짐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할머니가 왜 짐을 들고 저기에 이 시간에 계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다니는 등하교 시간에 최근에 짐이 많은 어른들이 어느 역에서, A라는 역에서 굉장히 많이 내리시던데, 진짜 그렇네. 그러면은 저 할머니도 그 역에서 아마 내리실걸? 근데 내가 보니까 저 할머니의 그 몸의 신체적인 그 모습과 그 짐의 양을 보니까 저 할머니가 들고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분이 할머니라는 거, 짐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아이 경험으로 보니까 어느 역에서 많이 내릴 거라는 거, 그래서 저 할머니도 내릴 거야 라고 내가 추리를 하는 거, 그리고 저 할머니의 모습과 짐의 양을 보니까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힘들 거라는 거. 다 지능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가요. 다 지능적인 것들이에요. 지능이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저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아는 거, 그것만 지능입니까? 지능의 1%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지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지능을 어떻게 자동화기로 만들까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거요. 지능적인 행위를 컴퓨팅 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가 뭐냐, 인간의 지능. 또 하나는 컴퓨터로 어떻게 이걸 만들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가라는 거가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사람들이 인지심리학자들, 교육학자, 철학자, 논리학자,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전기전자, 제어계측, 컴퓨터과학, 이 사람들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인지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개한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쳐가지고 개가 침 흘리는 걸 보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두뇌가, 지능이란 거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다라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런 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링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어떻게 만들 건가는 이제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의 지능에 대한 많은 모델들이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제 해결, 어떤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집에 갔는데 이 길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길 가고 이런 거. 또 아까 같은 체스나 바둑 게임이에요. 내가 여기다 두고 그럼 상대방 여기 두면 난 여기 두고, 이게 어떤 의사결정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추론이 있어요. 오늘 구름이 꼈는데 그럼 비가 올 것 같고, 내가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우산을 가져온 것 같은데 왜 없지? 그러면 내가 어디다 뒀을까? 뭐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지능적인 생각인 거죠. 사고. 그게 추론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에요. 나의 경험으로 의해서 보니까 요 정도의 그 구름의 색깔 정도 가지고는 오늘 비는 안 올 거야. 비가 와도 뭐 조금 정도 올 거야. 이거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학습된 어떤 그 판단 기준이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인식. 언어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말할 때 그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내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그 김 교수님이라는 거를 내가 알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능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탐색, 논리적 추론,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이런 모습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오목도 만들고 전문가 시스템도 만들고 이미지 인식 시스템, 자연어 처리, 대화 시스템, 대화하는 프로그램, 뭐 인공지능 스피커, 시리, 뭐 이런 그다음에 자동 번역기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런 기술들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이제 시작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인간은 나는 내 친구는 왜 저걸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서 그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는 거죠. 사실 1700년대 말 1800년대 오토메타부터 이제 똑같은 얘기들인 거예요.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요,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타적으로. 놀라운 동물입니다, 인간은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한다고 할 때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보이지만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요, 인간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험, 우리가 경험했었던 거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찰을 하면은 인간의 지능,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했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계학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굉장한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데이터가 굉장히 보편화됐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도 없었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 데이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데이터는 책에 들어있는 거가 다였어요. 앨범, 종이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 몇 장이 다였겠죠. 그죠?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인간의 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게 된 거죠. 몇 가지 이제 예를 제가 한 가지 들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아주 옛날 얘기죠. 대학원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로 어디에 제가 이제 처음에 프로그래밍 아르바이트로 일을 얻은 것이 어디냐면은 학교 입학처였어요. 입학처. 그때 그 입학처는 고민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학교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였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였었어요. 그리고 공과대학만 있었어요. 그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 약 50% 정도만, 반 정도만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 정도는 졸업을 못 해요. 졸업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퇴학당하는 아이가 있고 굉장히 많았고, 제적당하는 아이가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아이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본부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왜 졸업을 하고 이 학생이 왜 졸업을 못하고 제적을 당하는지를 또 전학을 갔는지를 알아야지 뭔가 대응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이 만들어졌어요. 팀이 이제 그런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졸업을 안 하고 제적을 당할까요? 왜 전학을 갈까요? 그럼 자기의 그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요. 학교가 너무 시골에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학교 앞에 술집도 없고 뭐 놀 것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이게 공과대학이라서 뭐 거의 남학생들만 있고 하니까 뭐 시골이라고 뭐 또 한 학생은 그리고 이제 이 학교가 공과대학이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교생 수학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탈락을 합니다. 2번 탈락하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퇴학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기계학습, 신경망학습, 인공지능이 막 등장을 하던 당시였어요. 막 이렇게 그 새로운 연구 기법으로 제가 그 수업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만들었고 한 게 뭐냐면 데이터 기반으로 해보자.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10년간 이 학교를 거쳐서 졸업을 했거나 전학을 갔거나 제적을 당했거나 이 데이터를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놓고 보니까 한 학생당 한 80가지의 속성들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은 뭐였고 SAT 성적은 뭐였고 1학년 때 뭐 물리 수학 성적은 뭐였고 아빠의 직업은 뭐고 사는 곳은 어디고 연봉은 얼마고 뭐 한 80가지의 데이터가 쫙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은 이 학생은 2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갔어. 이 학생은 졸업을 했어. 이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확 집어넣어 버리면은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이요. 대단합니다. 이 모델이. 저희가 만든 모델이 한 80% 정도의 이제 정확률을 가졌는데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그 학생의 속성을 집어넣는 거죠. 뭐 출신 고등학교 뭐 쭉 해가지고 아까처럼 집어넣으면은 뭘 얘기해 주냐면요. 이 학생은 2학년 2학기 때 다른 학교로 전학 갈 확률이 88% 이렇게 탁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요. 데이터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엄청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겠죠. 데이터만 있으면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오랫동안 썼어요. 쓰면서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그 신입생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은요, 3학년 1학기 때 제적을 당할 거예요. 그 확률이 72%예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 학생을 계속 매 학기 만나서 상담을 해가면서 뭐 어려운 점이 없냐, 우리가 튜터를 붙여줄까, 또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련해줄까, 계속 이제 상담을 해서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그 학교뿐만 아니고 회사, 조직, 어느 곳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전화회사에서 여러분들이 SK에 있는데 KT로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주는 거, 여러분들이 혹 할 만한 요금제를 제시하는 거, 다 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이거 사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뜨잖아요. 그거 다 저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기반으로요. 자,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화시켜서 이것들이 인간의 인지 노동을 자동화시켜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문명과 삶과 생활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 단순한 기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완전히 인프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인프라 위에서 세상의 정치, 경제, 노동, 고용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가 생활까지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새로운 인류의 어떤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적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저 인프라 위에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는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 정치,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가고 있고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그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체들을 보게 되면요. 2009년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있었어요. 10개 중에서. 2013년에 보면은 3개로 늘어납니다. 2017년에 보게 되면은 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을 보게 되면은 10개 중에 9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10개 중에 9개 회사를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들이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한테 파는 회사입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우리한테 파는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서비스 회사예요. 서비스 회사입니다. 네, 아마존은 책을 팔고요. 네, 페이스북은 그냥 우리한테 돈을 받습니까?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로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이제 뭐 친구들 만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5위죠. 그리고 우리한테 소프트웨어를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사교 생활, 우리의 소셜 생활, 우리의 물건을 사는 구매 생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쇼핑하는 거, 우리가 친구하고 전화하고 얘기하는 거가 다 여기서 돌아가게 됩니다. 책을 읽는 것까지요. 모든 게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농업,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쓰는 거, 의료,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 위에서 인공지능 소프트 위에서 새롭게 설계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도 최근에는 뭐 화학, 물리, 그 다음에 뭐 예술, 뭐 언어학 이런 거 전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연구가 새롭게 설계가 되고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야, 그래. 그 인지 노동을 자동화해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대단한 것만 사실이야. 근데 그 대단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어느 특정한 그룹,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자기들만 소유하게 되면은 인류의 재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류의 재앙이 되겠다. 일부만 소유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런 지능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은 보편화시켜서 그런 위험성을 대처를 하고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생기기 전에요.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제 인공지능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분이 구글 클라우드의 총책임자였어요. 중국 분인데 중국에서 이민으로 왔는지 아니면 유학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글에 입사를 해서 구글의 클라우드의 총 책임자고 GA 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써요. 이 부분이요. 제목이 민주주의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민주주의가 뭐의 민주주의냐면은 데이터의 민주주의, 컴퓨팅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리소스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여기 탤런트 민주주의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글이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알파고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내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엄청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 연구용, 진짜 빠르고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갖기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많은 데이터가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갖습니까? 보통 사람은 데이터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스탠포드나 MIT나 뭐 이런 좋은 대학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는데 그 알고리즘을 남은 못 쓰게 하고 우리 회사만 쓰게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탤런트예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뭐 10억씩 20억씩 주고 독점을 해가면은 걔네들만 이걸 하고 못 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서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어느 한 그룹, 조직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오픈해야 된다. 컴퓨터 알고리즘 누구든지 쓸 수 있게 오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컴퓨터 리소스들, 컴퓨터 기계들 그거 누구든지 쓸 수 있게 오픈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데이터 민주화, 컴퓨팅 민주화, 그 다음에 리소스 민주화, 탤런트 민주화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모습들 보세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들 다 이미 있어서 내가 쓸 수가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료입니다. 거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게 거기서 돌려 가지고 내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물론 더 많은 걸 하려면 돈을 좀 일부 내야 되지만요. 데이터들도 일반 사람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지금 많이 공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이 되게 하려면은 다 지능에 대한 접근성을 펼쳐서 이제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능의 민주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능의 민주화라는 걸 관점을 조금 더 확대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지능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막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뭔가 그런 기회를 못 얻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의 지능을 내가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능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인류 전체의 문명과 어떤 발전이 확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200년 전에 아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자동화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힘이 센 사람만 성공을 할 확률이 높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붙어서 살 생각만 했었어요. 그죠? 근데 기계가 등장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의 힘이 약화되면서 인간의 인지적인 노동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래서 노동의 인지적인 지능이 높은 사람이 힘을 얻게 됐는데 지금 그 기계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혹은 이러한 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다들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능의 보편적인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아테네 옛날에 아테네 시대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 예술, 문학 모든 게 발전을 했거든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었을 당시였어요. 당시는요. 왜 그러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런 일들은 노예들이 하게 됐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도 저것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계들이 육체적인, 인지적인, 반복적인 노동을 대신해 주니 우리 인간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이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나갈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우리 인류의 문명은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 있어요. 약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부분 지능적인 거를 도와주는 서비스들과 제품들이잖아요. 이거 약인공지능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인간처럼 굉장히 강한 인공지능이 될 거다.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보편적으로 모든 지능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거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이제 AI라든가 더 허라든가 이런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몇몇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기술의 발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한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거를 억누르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이런 역사를 우리는 계속 한 번의 예외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약간 위협이 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합의를 해서 그것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다시 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어요. 첫 번째, 신뢰성의 문제, 그 다음에 편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책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의도적인 악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는 이것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만든 특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로 만들게 되다 보면 그 데이터가 편향된 데이터가 편향성의 문제하고도 연관되는데 편향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편향된 그 다음에 일부한테만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죠. 그 인공지능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00% 우리를 위해서 사용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저거는 오류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도 신뢰를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인간, 우리 친구나 우리 직원한테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의 판단을 100%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못합니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다 맞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흉내는 거기 때문에 인간보다 각거나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조금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책임성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를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도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아무 지금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게 해가지고 손해가 났거나 사고가 났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의도적인 악용 문제예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나 개인의 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남을 어떻게 속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속이는 거죠. 속여서 돈을 갈취를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새로 이제
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진행해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편향성의 문제들인데요. 신뢰성과 편향성의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로부터 만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데이터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만듭니다, 우리가요.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속에 집어넣으면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지능형 로봇처럼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람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자체가 균형 잡히지 않고 편향된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저 인공지능 모델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편향된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우리 인간이 그 모델의 성능을 믿고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뭐 범죄 예측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조금 흐리게 된 사진이 있는데 모자이크한 거를 모자이크를 이제 없애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건 누가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딱 펼쳐 보니까 백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흑인이 아니고. 그 이유는 사용된 데이터가 흑인보다도 백인 데이터가 많게 편향된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백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백인만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저게 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도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의 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미국의 어느 주에서 실제로 사용돼서 썼는데요. 보게 되면은 백인은 굉장히 범죄율이 낮게 나오고 흑인은 범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을 하게 되면은 흑인은 거의 다 검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저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른쪽에 이제 제가 그래프로 그리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 편향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상에 편향됐기 때문에 그것이 데이터로 그대로 편향된 데이터로 남겨지고, 편향된 데이터가 편향된 알고리즘, 즉 편향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편향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또 인간 세상이 또 편향되고, 그래서 저런 프로그램을 편향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편향된 쪽으로 더 편향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간의 편견과 편향을 해결해야 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윤리는 결국 우리 인간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볼 수 있게도 되죠, 사실은요. 최근에 인공지능 면접관들이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대학에서도 학생들 면접할 때도 지금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뭐 몇만 명을 어떻게 일일이 면접을 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책을 보니까 인공지능 면접관한테 어떻게 면접을 잘 볼 것인가라는 책이 서점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취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공지능 면접관을 찬성하는 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 의견을 보면은, 배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은 인간 면접관, 사람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앞에 사람 면접관이 있어요. 저 면접관이 어떤 편향된 사고와 편견된 사고를 가지고 나를 면접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인공지능 면접관이 있으면은 저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나의 불안감보다는 덜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요. 커요. 왜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요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에 올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모델에 저 인공지능에 사용된 데이터는요. 데이터가 만약에 20년 전, 10년 전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년 전, 10년 전의 데이터, 그때의 경험과 이걸 가지고 미래에 우리 회사에서 이럴 사람을 뽑는 거가 정당한가?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요. 2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상무님을 지금 다시 모셔와서 내년도에부터 일을 할 미래의 우리 사람들을 뽑는데 상무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그대로 확인해서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공지능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면에서 나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요. 과거의 직장 생활의 모습과 사회 문화가 미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할 부분이 많고 우리 보통 인간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서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유럽의 일반 정보보호 규정이 통과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하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이라든가 대출을 요새 여러분들 은행 대출액 정할 때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정합니다. 프로그램이 돌려 사람이 이제 굳이 하질 않아요. 지금은요. 근데 나의 대출을 정할 때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왜 그러면은 나는 흑인이고 여성이고 소수민족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보통적인 편향된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저걸 사용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이 당신은 대출금이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왜 2천만 원으로 했나요? 라고 그 프로그램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왜 나를 2천만 원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물어볼 권리를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거고요. 이런 권리를 통해서 우리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넘어가서요. 인공지능하고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은 인공지능하고 우리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올 거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나의 부하처럼 잡일만 시키고 내가 다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내가 파트너로서 얘가 잘하는 부분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컴퓨터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해서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회사에 아니면 우리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게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예에서 보게 되면은 암 환자인가요? 이제 암 환자를 암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의사가 3.5%였대요. 근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진단 예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오류가 7.5%였대요. 근데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을 하게 했더니 0.5%로 줄어들었대요. 이거는 당연할 겁니다. 당연할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업해서 살아야 될 건가라는 이제 얘기인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빅퀘스천이라는 TV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이 과거에 이제 뭐 200년대, 300년대 전에 말이 인간보다 근육이 많고 빨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처럼 빨리 뛸 수 있어. 나는 말과 같은 근육을 가지고 말과 같은 힘을 낼 수가 있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과 경주를 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리고 말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더 잘할래. 말과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짓을 했다. 차라리 말을 잘 타는 법을 가르쳤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말을 타고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지, 인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가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그렇다는 거죠.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인공지능을 멀리하고 인공지능보다 내가 더 계산을 빨리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가볼 수 있는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봐야 되는 아주 옳은 방향과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지금 뭐 여기 백악관 보고서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엄청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가야 되는 거다. 가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건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계획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2018년부터 컴퓨터 과목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전체 시간의 0.27%, 중학교는 전체 시간의 1% 정도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뭐 진로 과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문명을 맞이할 그런 역량을 아이들한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조금 늘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하는 학교에서 가르치자, 알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뭐 기존의 소프트웨어에다가 데이터 사고력, 데이터적인 사고, 그 다음에 코딩,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가르치자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격려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공지능은 새로운 도구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런 인공지능 도구와 일하고 같이 지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이혜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타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의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준비를 합시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